반갑습니다. LR앱의 수석 연구원을 있는 유충현입니다. 다행히 오전에 허명희 교수님 세션과 좀 떨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저도 사실 예습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 유인물을 배포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보시고 유인물을 보실까봐 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 없는 장표도 들어갔고, 그리고 약간의 동영상 비슷하게 이펙트도 넣었는데 한번 좀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거창합니다. 제목이 거창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고 큰 별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96년도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IT에 몸담을 때 CRM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붐업이 되고 너도 나도 CRM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CRM이라고 하면은 일단 용어 자체가 좀 팬시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입니다. 뭐 고객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분석이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욕구 충만의 탑다운 시행을 많이 했죠. 위에 계신 어떤 사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중역진들이 오차 모임에서 저기 A라는 회사도 CRM을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탑다운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90년대 중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회사들이 CRM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정화돼서 제대로 CRM을 하지만은 90년도 중반에 어떤 거품이 좀 꺼지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CRM을 잘 기업에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무합니다. CRM이라 그러면 명확하게 고객 관계 개선 위한 어떤 분석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3B 해가지고 벨로시티, 볼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죠. A라는 벤더, B라는 벤더, 그리고 솔루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빅데이터는 추수가 아닌 파종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획기적인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잘 알려지지 않고 회사 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계속 파종을 해야 되고 가꿔야 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IoT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CRM이나 빅데이터나 IoT라는 부분이 기존에도 다 있었던 부분입니다. CRM이라고 구체적인 언어가 나오기 전에도 기업에서는 CRM 활동을 했고 CRM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CRM, 빅데이터, IoT라는 이런 개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벤더나 컨설팅 그룹이 리드하는 것 같아요.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빅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사례가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IoT라는 쪽으로 갈아타고 또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어떤 패러다임은 기존에도 있었고, 문제는 수요가 아닌 공급에서 리딩을 하고 있다. 가지고 벤더나 솔루션 컨설팅 그룹에서 하고 있다.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수요층에서 리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요층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벤더들이 만들고 가다 보니까 구체적인 도대체 빅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수요층에서 혼란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CRM이나 빅데이터나 IoT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이 핵심이 되겠죠. CRM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부분은 CRM에서는 매스에서 타겟을 가는 목적으로 많이 세그멘테이션을 하죠. 예를 들어 전 세션에서 프로드 디텍션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고객 중에서 프로드한 고객을 찾는 타겟이나 아니면 우수 고객에 대한 어떤 그런 타겟,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이 주된 분석 방법론이고, 빅데이터는 좀 번역입니다. 어떤 데이터로 한정되지 않고, 물론 빅데이터에서 3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잘 살펴지지 않은 모든 가능한 데이터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넥살이라는 회사에서 9월까지 있었고 이제 다시 보면 사이언티스트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인데 저의 현실은 이제 필드로 뛰어나왔고 앞으로의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를 포함한 어떤 데이터 분석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는 어떤 그 모든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IoT 같은 경우에도 뭐 융합 전략이고 주된 데이터는 센서 계측 데이터입니다. 물론 고객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죠. 고객이 어떤 센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그 만들어내는가. 근데 주된 어떤 부분은 인터랙티브한 인사이트입니다. 예컨대 요즘에 스마트폰에서는 뭐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를 놓고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차세대 먹거리는 건강 헬스다, 홈케어다 이렇게 모토를 걸고 하다 보니까 뭐 만보계를 보면은 만보계에서도 보면은 유추하는 거죠. 그 사람이 걸음걸이를 센서 데이터로부터 유추해가지고 어떤 진동을 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 그러니까 좀 그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차이점은 인사이트 도출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목적에 따라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역량 및 R&R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자분들께서는 공감을 안 하시는 부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정리한 바로는 일단은 그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역량 중에서 일단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그 솔루션이 나왔죠. 뭐 하둡이라는 뭐 이야기도 많이 회자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DB라는 부분도 뭐 회자되고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수용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제약으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을 어떤 뭐 병렬 컴퓨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 이런 부분의 어떤 솔루션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데이터 처리 한계를 극복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처리 한계는 볼륨이 크다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물론 볼륨이 큰 부분도 있지만은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이런 데이터를 잘 그 정리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한계성을 좀 그 극복을 해 주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수직 가공, 저장, 분석 이런 게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많은 회사에서 빅데이터 뭐 TF도 만들고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빅데이터 플랫폼 쪽에 방점을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솔루션을 도입하고 그럼 거의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비중을 좀 높게 그 두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도메인 익스퍼트죠.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 제시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현업이라고 하죠. 현업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저런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뭐 R이나 이런 그 분석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분석가가 들러붙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필수 조건은 그 프로젝트에 이런 도메인 익스퍼트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이해와 데이터의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소멸되고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떤 데이터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메인 익스퍼트가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롤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주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주제이다 만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그 R&R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보면은 비중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기 동그라미가 크다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메인 익스퍼트 못지않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는 도메인 익스퍼트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같이 하신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뭐 데이터 분석 뭐 방법론을 이해를 해야 되고 뭐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투비 모델을 만들 때 이쪽에 도메인 익스퍼트와 같이 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인사이트 도출에 대한 어떤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데이터 전처리라는 부분에 크게 볼드체로 쓴 이유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특히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다루지 않은 데이터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잘 보지 않은 데이터는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지저분한 가베지가 많이 있고 코드도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데이터 분석의 행태를 보면은 필드에서 이제 분석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프로젝트에 인볼브되면 IT 부서에 뭐 고객 데이터 3개월치를 이런 기준으로 집계해서 주세요라고 하고 그 데이터가 오면 그때부터 분석하는 그 친구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은 원천 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데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데이터가 이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전처리를 여기 시스템 담당자한테 일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성공할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스킬을 셋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하나,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만들어가고 과거에는 이런 분석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봐야지 실마리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경험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요 세 개가 자유롭게 톱니바퀴처럼 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이제 좋은 인사이트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필드에서 고객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하고 파일럿 뭐 POC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빅데이터 플랫폼에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시간 처리에 과도하게 집착을 합니다. 실시간 처리에 과도하게 집착한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더의 어떤 그런 입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벤더 분도 오셨을 수도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 것 같은데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빨리 그러면은 과연 우리 회사에서 실시간 처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마치 만능 종합 선물 세트인 것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크롤링 툴은 이런 툴, 뭐 저장 공간은 하둡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솔루션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업에서는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 어떤 고민보다는 그 어떤 툴의 기능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함에 있어가지고 도메인 익스퍼트보다는 시스템 익스퍼트가 많이 참가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발주를 두 가지로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현업에서 하는 발주와 IT에서 하는 발주인데 대개 현재 빅데이터는 IT에서 많이 리드를 하시다 보니까 분석의 목적을 물론 고민을 하십니다. 고민을 하십니다만은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죠. 도대체 빅데이터가 무엇냐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에서 빅을 떼도 동일하다 봅니다. 단지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에 차이점은 있을지언정 분석의 목적은 동일한 거죠. 어떤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니까 방법은 다 동일한데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달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밸류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어널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특정 분들은 이게 전처리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처리 능력에 대한 스킬은 반드시 쌓아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렇겠죠. 빅데이터 시장의 미래라고 좀 거창하게 좀 타이틀을 잡았습니다만은 그 정리한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삼위일체가 잘 이제 도메인 익스퍼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플랫폼이 적절한 비율로 잘 섞이면은 이제 성공으로 가는 환경이고, 좀 약간 본질이 좀 탈선하면은 뭐 좀 실패로 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빅데이터의 R&R 중에서 첫 번째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분석의 기술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장이 필요합니다. 뭐 목수도 그렇고, 현장에서 집을 지을 때 목수가 그러니까 목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빅데이터 툴도 보시면은 기존의 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빨갛게 이렇게 파선으로 한 표시한 것 중에서 고성능 데이터 처리나 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에 다 중요하지만은 현상의 인지와 원인의 규명이 잘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뭐 문제의식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조 공정의 사례인데, 실시간 쪽에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저런 부분이죠. 지금 공장에서 반도체나 여러 가지 TV를 생산하고 있는데, 어떤 공정의 억전 설비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량이 많이 나오는가, 이런 거를 찾는 거죠. 현상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은 그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A라는 공정에 B라는 설비가 지금 불량률이 갑자기 튀는데 왜 불량률이 높아지는 것일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인의 규명을 하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상의 예측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쪽의 파이낸스 쪽에서 포캐스팅 하는 쪽이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라고 제가 놓은 이유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회사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데이터를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데이터나 아니면은 콜센터에서 받는 VOC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에 대한 솔루션을 많이 찾으시고요. 가지고 뭐 텍스트 메시지도 하나의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겠죠. 뭐 이런 구조로 분석의 어떤 플랫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보면은 원천 데이터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데이터 가공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텍스트 데이터는 뭐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뭐 텍스트 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저희도 사실 전 직장에 있을 때 많은 고객님들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초기에는 어떤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그다음부터는 많이 저런 부분은 고사를 하고 프로젝트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텍스트 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팬시합니다. 팬시하고, 물론 기존의 뭐 인터넷이나 게임 업체, 이런 인터넷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포털 업체는 분석 자체가 텍스트 처리 분석이 주가 되다 보니까 내부에 기술적으로 잘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에서 텍스트 분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텍스트 분석은 언어입니다.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뭐 명사, 뭐 동사, 아니면은 뭐 긍정, 부정을 뽑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주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다른 주제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한 어떤 전처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계가 인식을 못하거든요. 알고리즘이 인식 못하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불용어 처리하고 어떤 단어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대전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자살 관련 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아쉽게도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119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가 A 모텔인데요, 문이 잠겨서 따보니까 사람이 목을 메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거를 타이핑을 합니다. 다 접수가 되는데, 아쉽게도 그게 자살이다, 뭐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최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자살 데이터인지 데이터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규 표현식 갖다가 뭐 불용어 처리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뭐 분석한 경우가 있었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내용 자체가 자살에 대한 거니까 뭐 약 먹고 죽고
뭐 목매고 죽고 약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자살의 의지가 있는지 어필을 할 건지 그 중도 같은 것도 찾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그 문자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쓰러지겠더라고요. 마음도 우울해지고 가지고 그렇게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분석을 맞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사고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아니면은 정규 표현식으로 해가지고 패턴으로 찾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 실제로 기업에서 그렇게 분석하실 때 보면은 저런 노력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기업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생각을 하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품이 계속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담원들의 어떤 그 고객하고 그 통하는 보이스에서 그 상품명도 새로 나왔으면 새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화자하고 청자하고 분리도 어렵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은 그 빅데이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텍스트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뭐 시각화로 최종적으로 아웃풋 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웃풋이라는 게 굳이 시각화가 아니고 하나의 통계량이나 아니면 서술되는 어떤 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각화가 주는 장점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수치보다는 아니면은 그 말보다는 그림으로서 쉽게 어필이 되고 이제 그 설득이 되니까 시각화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분석 요소로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시각화, 뭐 워드 클라우드 같은 그리고 예측 모델의 시각화는 어떻게 보면은 분석가가 사용하는 시각화죠. 분석가가 어떤 모델을 만들면 모델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할 때 그런 시각화 툴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정, 어떤 설비에서 지금 불량률이 갑자기 튀는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에서 볼 수 있겠고요. 탐색적 시각화도 중요합니다. 원인을 찾을 때 뭐 탑다운으로 찾겠죠. 전체 숲을 보고 자꾸 국소적으로 가가지고 최종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 있다 이렇게 찾기 때문에 탐색 시각화도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시나리오로 서로 심리스하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겠죠. 가지고 뭐 이것도 제조 쪽의 예인데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그 뭐 어떤 공장에 어떤 설비가 수율이 이상하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러면은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D 원자재가 문제가 있어라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럼 D 원자재를 뭐 E 원자재로 대처할 경우에는 원가가 어떻게 되고 수익이 어떻게 날 건가 이런 포캐스팅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대체할 원자재의 뭐 그 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뭐 포캐스팅 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작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솔루션을 잘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도메인 익스퍼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도메인 익스퍼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물론 그 기업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포탈이나 게임 회사에서 분석가들은 당연히 연차가 쌓이면서 도메인 익스퍼트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필드에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뭐 제조업도 할 수 있고 금융업도 할 수 있고 주제가 CRM일 수도 있고 뭐 어노말리 디텍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죠. 뭐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분석이라는 어떤 모델은 하나의 설계 도면이고 기술이고 중요한 거는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대한 비즈니스의 이해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리는 게 비즈니스 데이터의 이해죠. 뭐 OLTP 데이터가 있습니다. OLTP 데이터는 하나의 트랜잭션 데이터죠. 은행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으면은 그러니까 이체를 하면은 내가 현금 얼마를 B은행으로 이체를 하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쌓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거나 뭐 이제 사고가 나가 접수하거나 이런 게 다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데이터가 쌓이는 것. 그리고 DW 데이터는 분석의 목적으로 좀 더 이제 가다듬는 데이터, 집계 내지는 좀 뽑아쓰기 쉽게끔 좀 그 정리한 데이터죠.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는 뉴 비즈니스 데이터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뭐 오전에 그 허명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잘 보지 않았던 데이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현실적인 어떤 정의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그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어떻게 소멸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의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야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오퍼튜니티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오퍼튜니티에 맞게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고 그거를 그 오퍼튜니티를 실제로 ROI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주 그런 측면에서 그 비즈니스의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이해는 저런 도메인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막상 이제 필드에서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이죠. 건물주가 집을 지을 때 나는 이런 집을 지어줘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집을 지을까요? 라고 목사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도메인 익스퍼트가 긴밀하게 협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현업에서 그동안 5년 동안 고민했던 이런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게 요 새로운 데이터로 풀 수가 있을까? 그걸 갖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면 인사이트를 도출하면 그거를 현장에서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득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IT 주로 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덜 되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저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컨셉츄얼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실현성이나 실용성은 떨어지죠. 저런 부분은 도메인 익스퍼트가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분석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포캐스팅 할 때 이런 방법론이 사용할 수 있을 거야라고 고민해가지고 제시할 수는 있겠죠. 거기에 업무적인 해석이나 업무적인 지원을 도메인 익스퍼트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요게 잘 협업이 돼야지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주제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상암 경기장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제가 살았습니다. 물론 전세로 살았죠. 그때 마침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저희가 사강까지 올라갔는데, 저희가 사강까지 간 이유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히딩크 감독이 어떤 연고나 인주를 파괴한 어떤 선수 등용이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멀티플레이어처럼 이렇게 혹사시켰죠. 공격수도 수비수의 체력을 이제 갖게끔 했고, 수비수도 수비만 한 게 아니라 공격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분석가 측면에서는 되게 안 좋은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키죠. 기존에는 하나만 할 거를 이제 웬 전처리까지 하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두 가지의 어떤 역할이 잘 믹스가 돼야지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의 장표는 많이 보셨던 장표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도 왼쪽 장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 몇 개 정리해봤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핵심 요소는 스킬은 일단은 조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조작을. IT 부서에서 데이터를 말아준 거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그런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최소한의 본인이 데이터를 주물러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그리게이션이나 클렌징이나 익스트랙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조작 기술이 되겠죠. 저런 측면에서 앞서 파이썬이라든가 파이썬도 많이 쓰이죠. 자바도 많이 씁니다만 R하고 파이썬하고 많이 융합해서 쓰는데 R로도 데이터 조작이 용이하지만 좀 파이썬이 저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성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스크립트 랭귀지 툴에 대한 기술도 요구하고요. 그리고 분석에 대한 스킬. 저는 EDA가 어떻게 보면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통계 쪽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제가 굳이 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통계를 전공했습니다만은 공부했습니다만은 대학교 때 기초 통계학을 들을 때 앞부분에 기술 통계를 배웁니다. 통계량을 배우죠. 산포도 대표값 배우고 뒤에 예측 통계라고 좀 거창한 말을 합니다. 가설 검증하는데 그때는 좀 어줍지 않게 기술 통계는 별거 아니고 예측 통계가 제대로 된 통계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EDA라고 봅니다.
데이터를 보고 그 탐색을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이제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뭐 중복됩니다만은 그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은 뭐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하고 결과를 정보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른쪽에 있는 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되고 분석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수리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논리적인 사고력도 필요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러면은 그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오신 분들이 기업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나는 이제 앞으로 직업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잡았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그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염두에 두신 분한테 좀 이야기를 드린 부분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은 마이닝 툴에만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벤더 제품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이닝 툴의 장점은 쉽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신러닝 기반의 그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그 좀 결과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마이닝 툴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기성복 같아요. 그래서 기성복 같다 보니까 누구나 어떤 목적에 맞춰가지고 쉽게 결과를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닝 툴을 가지고 계속 하시던 그 분석가들은 어떤 그 패턴에 대해서만 익히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익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수리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팬시하게 잘 그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애독하게 임기응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수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나 마이닝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경험이 큰 산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경험의 내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KT 넥살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한 20여 개를 했더라고요. 물론 파일럿, POC 다 합쳐서 뭐 많이 했죠. 뭐 기간이 짧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논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입사해서 1년 동안에는 비즈니스 모델만 만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가져와 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가져와 봐. 뭐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소설을 쓰는 거죠. 제가 통신사 데이터는 잘 모르고 금융은 잘 모르는데 나름대로 개연성 있게 접근한다라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우스운 내용이 많겠죠. 그리고 분석 모델을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면서 정리가 되고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경험의 내재가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아래서 보면은 리프로듀시블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SWIV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 마크다운이나 리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결과물이 이제 문서로 나옵니다. 레이텍에 대한 PDF도 나오기도 하고 그 HTML로도 나오는데 문서에 그 코드하고 설명하고 데이터하고 믹싱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만 바뀌면은 그 포맷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재해야 된 부분을 저런 그 리프로듀시블 리서치라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스 같은 경우에는 세스 위브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안 써봤습니다만은 S 위브는 써봤습니다만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가지고 혹시 R을 사용하신 분이면 돌아가셔서 니터나 마크다운 한번 보시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SQL은 필수입니다. SQL은 필수고 정규 표현식이나 스크립트 언어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뭐 정규 표현식 스크립트까지 너무 어려워.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SQL이라도 반드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물론 SQL을 다들 아신다고 뭐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보고서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합니다.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력, 논리적인 문서 작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 부분도 필요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을 이겨내는 강한 멘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참아내죠. 아까 보면은 의리 그 인격을 만든다고 뭐 전 세션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겨내셔야 됩니다. 굴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직과 신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100%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답이 안 나올 때도 포장하지 말고 현실 그대로 그 레포팅을 해야 되고 문제는 대안은 제시해야 되겠죠. 저희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는 데이터가 다 준비가 돼 있어. 한번 분석해봐. 데이터를 주십니다. 보면은 데이터가 준비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코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준비 안 된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데이터가 뭐가 문제인지도 레포팅을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수율 분석을 합니다. 수율 분석을 하는데 분량에 대한 카운트를 합니다. 분량에 대한 카운트를 하는데 하루에 분량이 몇 건이 나왔어.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량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아까 보면은 공정 설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A 공정 B 설비에서 분량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나왔어라고 데이터가 온라인이 돼야 되는데 단절돼 있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돼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수율 분석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앞에 데이터는 루 데이터 개념으로 돼 있는데 뒤에 데이터는 집계 데이터죠. 하루치죠. 이렇게 그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죠. 뭐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DA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했는데 저는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비전을 고민해보자라고 했는데 고민보다는 잔뜩 겁만 준 것 같아요. 일단 밑에 거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사실 제가 전 직장에서도 팀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필드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값은 안 오르더라고요.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으로서 중요한 게 몸값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IT에 관행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공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가라는 그런 그 어떤 돈을 지불하는 그런 용역이 없는 것 같아요. 개발자는 있어도 데이터 분석가라는 그런 계정 과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저게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비전이 무엇이냐, 뭐 재미가 있냐, 자기 만족이냐, 명예냐, 회사에 대한 기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고 좀 자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또 연구 학습과 실무가 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화두 던진 거는 뒤에도 뭐 패널 세션도 있을 건데 아마 오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만 쓴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SM형, SI형. SM형은 그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의 데이터. 그 앞서서 이제 그 악사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런 케이스겠죠. 회사의 주제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대기업이고 게임 포털 업체 등이 주가 됐고요. 근무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업무 전문가를 겸하고 분석 주제가 다양하진 않죠. 이거는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SI보다는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다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 회사는 저런 대형 큰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 반복되는 유사한 분석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SM에서 일해봤지만은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질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게 천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캐릭터에 따라 좀 다르고요. SI형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죠. A 사이트, B 사이트, C 사이트 막 뛰어다닙니다. 저도 3년 동안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파견되어서 하다 보니까 지방에까지 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죠. 그러나 장점은 다양한 도메인에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젊었을 때는 한번 저것도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급이 많지 않고 좀 기피 현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이념으로 SM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A라는 회사에서 SI형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합니다. 일을 잘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 결혼이 생기고 수요가 있을 때 연락 옵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들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라는 부분은 말씀드린 거 아니라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호불호가 있고 특징이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보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 본 거고요. 중요한 비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지고 비전은 뒤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 요소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계신 분들 위주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앞서서 CRM이 90년대 말에서 좀 실패하고 다시 이제 재정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탑다운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지고 빅데이터도 탑다운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가지고 바텀업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겠죠. 남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현재 데이터 수준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따라한 게 아니라 타산지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IT 부서와 벤더가 리드를 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IT 부서가 리드를 하시더라도 도메인 익스퍼트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긴밀하게 그 조직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그 업체한테 요구하는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도메인 익스퍼트가 커버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하면서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성공했어. 요거는 뭐 좀 실패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프로젝트 처음부터 도메인 익스퍼트에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POC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성능 위주의 툴 위주의 POC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POC도 이제 무료로 막 하시는데 돈을 들이셔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하셔야 되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분석 프로젝트는 100% 성공이 없습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물론 그 필드에서는 다 프로젝트가 성공합니다만은 물론 저거에 대한 어떤 지표가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파일럿이라도 먼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툴을 먼저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파일럿이나 그런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SNS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그 많은 고객분들은 좀 그 현실성과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인 것처럼 저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진짜 돈을 들인 만큼 값어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한번 다시 상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실시간 분석에 집착하지 말고 배치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을 인지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그런 게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성공 요소를 정리해 보면은 데이터 드리븐인 것 같아요. 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데이터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스펙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먼저 해야 되겠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입니다. 예컨대 이것도 사례입니다만 인터넷에서 록을 가지고 웹록을 가지고 누가 이제 해킹의 의도를 가지고 정보 유출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이제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데이터를 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웹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떤 페이지가 언제 시간에 클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클릭 스트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은 시간이 있고 누가 어떤 페이지를 봤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IP로 되어 있습니다. IP로. 그럼 IP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춘향이라는 사람이 같은 IP로 묶일 수 있겠죠. 저희 집도 통신사에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그 인터넷에서 모든 사람에게 퍼블릭 주소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동일한 IP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이 3,000명인 회사도 하나의 IP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IP를 가지고 누가 해킹했는지 찾아내기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 물론 과거에 CRM 때문에
웹로그에다가 고객 아이디를 넣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봤더니 고객 아이디가 없고 고객 아이디를 넣으려고 그러면은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를 하기 전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물론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많은 기업에서 이미 진행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데이터의 수준과 그런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안 다루던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뭐 VOC나 SNS, 웹로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데이터 분석에 답습을 버리고 새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데이터 중심으로 새로 접근해보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지고 핵심은 모델이 아닌 파생 데이터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집계로도 인사이트가 도출이 됩니다. 빅데이터에서는. 그리고 클렌징이 관건이고요. 뭐 간단한 집계로도 인사이트가 도출된다. 요거는 그냥 개념적인 겁니다. 뭐 이거 알로 그린 건데 빅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가 양이 많죠. 요거는 그냥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임의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요게 10만 개의 이제 정규 난수를 발생한 거죠. 플로팅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게 더 많아지면은 이 까만 색종이처럼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면은 빅데이터가 볼륨 측면에서 아니면은 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저렇게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저런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전처리나 이런 그 기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관리가 안 되던, 기존에 잘 안 보아던 데이터다 보니까 그 가베지 데이터가 많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뭐 요거는 예시로 정규 분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분포도 정규 분포를 안 따는 게 태반이고요. 저런 가비지 때문에 EDA 할 때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클렌징을 하면은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겠죠. 뭐 가베지가 될 수도 있고 저거 빼고 돌렸더니 이렇게 제대로 분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탐색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처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잘 조작을 다루지 않으면은 저렇게 정보를 뽑아내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 집계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그 역량 중에서 그 전처리가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으로만 보시더라고요. 그 볼륨만 보시는데 물리적인 제약으로 다루지 못했던 데이터는 데이터가 크다는 물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는데 볼륨 쪽에서 이제 진짜 빅데이터에 스러운 거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뭐 자동차나 뭐 큰 뭐 회사 아니면은 다 작은 데이터입니다. 작은 데이터로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가치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느껴야 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성과를 낼 수 있어라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신념을 가져야만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단기적으로 몇 번 POC 해보고 이건 안 되나 봐, 빅데이터 효용성 없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저는 신념을 가지고 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질이 향상된 데이터 갖다 모델을 만들면 모델이 좀 정확성이 제고되고 새로운 인사이트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데이터 가치 곡선 나름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 양과 질이 있는데 뭐 서머리, 샘플, 로 데이터로 갈수록 양이 증가할수록 아무래도 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머리 데이터도 의미가 있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 통합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사일로식으로 보관되던 것을 통합을 해서 그 융합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데이터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두 번째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파생 변수나 새로운 이제 관점의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이 CRM 관련된 거를 예로 들겠습니다. 뭐 1개월 데이터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12개, 12개월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1개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뭐 CRM 분석이라고 예를 들면은 고객이 1000만 고객입니다. 그러면은 고객 기준으로 애그리게이션 하겠죠. 건수, 금액, 등급. 근데 빅데이터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1개월 데이터처럼 뭐 어차피 고객 수는 동일하니까 그 개월 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레코드 수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집계는 필요합니다. 집계는 필요하지만은 전체 정보의 손실을 덜 발생하게끔 집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데이터, 12개월 데이터도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이건 예시입니다. 절대적이 않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한번 슬로프와 같은 트렌드 데이터도 한번 정해볼 수 있겠다라고 아이디어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건수 트렌드, 금액 트렌드, 등급 트렌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죠.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어떤 고객이 자꾸 이렇게 구입하는 게 떨어지죠. 뭐 9개, 7개, 5개, 3개, 1개 다 동일하게 합계 25고 평균이 5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그냥 답보 상태가 하나는 이제 증가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새로운 그 피처를 뽑아내야 됩니다. 빅데이터 안에서. 그러면은 기존의 빅데이터를 소위 한다는 기업은 이미 분석에 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 마이닝 모델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가지고 그 부서에 주면은 기존의 모델의 어떤 정확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파야 되는 그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2006년도에 그 모 프로젝트를 할 때 현업, 소위 말하는 도메인 익스퍼트가 하루는 저로 자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근데 저장의 한계로 특정 단위 시간 안에 애그레이션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시입니다. 1초에 한 10,000건 정도의 데이터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1초 단위로 저장하기 위해서 그냥 10,000개를 산수 평균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 센서가 이게 LCD 같은 경우에 처음 지금 보면은 TV나 모니터가 40인치, 20인치 하지만은 처음에는 큰 글라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온도를 재는 센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센서에 대해서 가중 평균 없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집계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저거는 맞는 방법을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오고 나서 보면 저게 진짜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로 해서 성공하시는 케이스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기존에는 버리던 데이터를 일단 쌓아보는 거죠. 쌓아보고 저걸 어떻게 애그레이션 해가지고 서머리 해가지고 측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 어떤 사실 수리적인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제 매저화할 수 있는 부분, 저런 부분의 노력. 결국에는 빅데이터가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의 어떤 데이터의 가치를 뽑고 그 분석 모델, 마이닝 모델, 머신러닝 모델도 중요하지만은 데이터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파생 데이터를 어떻게 유의미한 파생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각화에 대한 부분인데 백수의 불여일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량으로 설명한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요거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은 모 제조업체에서 이제 품질 검사를 합니다. 양품인가 불량인가를 품질 검사를 하는데 품질 검사하는 항목이 400여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00여 개를 다 하다 보니까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인데 사람이란 게 관습이란 게 과거에 선배가 측정했던 그런 측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10개였으면 20개, 30개 되면서 400개까지 왔을 겁니다. 근데 어떤 거를 버리면은 좀 비용이 세이브 될 텐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분석했던 케이스인데 유사도가 높다는 거는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빼고 하나만 누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시각화를 이렇게 좀 분석했던 케이스고 그런 유사한 케이스,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팝송을 좋아하는데 올드 팝송을 좋아합니다. 브래드라는 미국 가수가 이제 이프라는 노래, 되게 감미로운 노래인데요. 얼굴 봐서는 감미로운 이제 음악이 아닐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 나오는데 제가 번역을 제가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이제 번역한 거를 붙였습니다. 만약에 한 장의 그림이 수천 마디 말을 그려낸다면 왜 나는 당신을 그릴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애절함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수천 마디의 말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보면은 페이스북에 있는 인턴이
R로 그렸습니다. 물론 R로 절대적으로 R로 먼저 그리고 뒤에 후처리를 했는데 이게 페이스북에 이제 팔로워들의 어떤 릴레이션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량이나 말로. 근데 한 장의 그림으로 모든 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는 동부 쪽이 사람들이 뭐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 하와이하고 연결이 많네요. 그리고 보니까 중국이나 소련은 없고요. 러시아는 없고 뭐 우리나라도 남한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만은 그림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이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 영역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중요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데이터 전처리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SQL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정도.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는 뒷세션에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